내 아들은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렸어요. 어머니, 제발 제정신 좀 차리세요. 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그 남자 최강우 씨에게 줘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제 61번째 생일이 막 지난 어느 흐린 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56에 혼자가 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상가 건물 1층에서 수진이네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녀석은 결혼해서 서울에 사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죠. 새벽 4시, 어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 눈을 뜹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상이었죠. 낡은 싱크대에서 찬물로 대충 세수를 하고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나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새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깊게 패었고 흰머리는 이제 검은 머리를 찾는 게 더 빠를 지경이었어요. 꼴이 말이 아니네, 박수진. 혼잣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어 보이는 것 또한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새벽의 거리는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저 멀리서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깜빡이고 이따금씩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죠.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밤새 갇혀있던 차갑고 퀴퀴한 공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불을 켜면 남편과 함께 30년을 보낸 좁은 주방의 모습을 드러내죠. 왼쪽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조리대, 오른쪽에는 제가 쓰던 조리대.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 번도 왼쪽 조리대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서면 금방이라도 수진아 오늘 된장찌개 간이 딱인데 하며 넉살 좋게 웃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아서요. 그 환청이 무서워서 저는 늘 제자리만 지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콩나물 꼬리를 떼고 멸치를 볶고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한 일이지만 조금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독한 고요함입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새벽 작업을 하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젯밤에 본 드라마 이야기 얄미운 단골 손님, 뒷담화 아들 녀석 어릴 적 이야기까지. 주방은 언제나 우리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는 돔에 칼 닿는 소리, 기름에 재료 볶는 소리, 그리고 제 깊은 한숨 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울 뿐입니다.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사장님, 오늘 멸치볶음 맛있게 됐네. 우리 애가 여기 장조림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오후가 되면 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저들의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겁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건 아무도 없는 텅, 빈 원룸뿐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면 낮 동안 식어버린 집안의 공기가 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가게에서 싸온 반찬, 몇 가지를 꺼내놓고 밥상에 앉지만 숟가락을 들기가 힘듭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으려 애써보지만 그마저도 공허한 웃음소리일 뿐 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밥을 반도차에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남편의 사진을 보며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중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한결같은 손님이 가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분이었죠.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늘 깔끔한 셔츠 차림에 자세가 꼿꼿하고 풍기는 분위기가 무척 점잖아 보였어요. 그분은 일주일 내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반찬만 사 가셨습니다. 간도 거의 하지 않은 하얀 콩나물 무침이었죠. 이것만 드시면 심심하실 텐데 다른 것도 좀 드셔보세요. 제가 권해도 그분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매일 아침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저도 모르게 작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사건이 터진 건 그분이 가게에 드나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후에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쪽에 낡은 나무 선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짜맞춘 손때 묻은 선반이었죠. 선반 위에 있던 유리 반찬통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가게 바닥은 온통 양념과 유리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나,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선반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매일 아침 콩나물 무침을 사가던 그 남자 최강우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와 아수라장이 된 가게를 번갈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창피하고 서럽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쪼그려 앉더니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최강우 씨는 잠시 제 어깨를 감쌌던 손을 거두고 곧장 무너진 선반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이 떠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의 손길이 제 몸에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조차 다 컸다는 이유로 어깨 한번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죠. 그런데 방금 전 그 짧은 순간에 제 어깨를 감쌌던 그의 손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놀란 가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반찬들을 잠시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우선 일어나시죠.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이테처럼 굵은 주름이 새겨진 크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이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처럼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에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단단한 힘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보기보다 훨씬 기운이 좋으셨거든요.
제 몸이 가볍게 들려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습니다. 일단 바닥부터 치워야겠습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마치 자기 가게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고를 가리켰고 그는 곧장 빗자루를 들고 와 묵묵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라 그저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 하나만 사가던 단골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사람이 지금 제 가게의 폐허 속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고 쓰레받기를 들고 그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을 치웠습니다.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걸레로 끈적이는 양념을 닦아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그는 무너진 선반 쪽으로 다가가 나무 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되어서 이음새 부분이 사갔군요. 이건 그냥 버리셔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은 마지막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작은 가구 공방을 합니다. 이 정도 선반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저 매일 맛있는 반찬을 먹는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저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신세를 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손사래를 치자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가 아닙니다. 제게는 즐거움입니다. 누군가에게 제 기술이 도움이 된다는 건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가게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줄자를 들고 선반이 있던 벽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꼼꼼하게 재는 그의 모습은 무척이나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그는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떠난 가게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공허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그의 친절이 가게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확히 이틀 뒤 오후 시간에 그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만든 튼튼한 삼나무 선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는 순간 향긋한 나무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어제 하루 종일 매달렸습니다. 그는 선반을 원래 자리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동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의 정막을 깨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설치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예쁜 선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는 가게 근처에 작은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저는 그저 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수진이네 반찬이던데
사장님 성함이 수진이십니까? 네, 박수진입니다. 저는 최강우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통성명을 했습니다. 강구 씨는 공방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시작했으니 한 10년 넘었습니다. 원래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그의 이력은 의외였습니다. 어쩐지 풍기는 분위기가 남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자식도 없어서 그 뒤로는 쭉 혼자였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덤덤함 속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 저 역시 혼자였기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지 5년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지만 제 곁에는 없으니 혼자인 건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공유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가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길 꺼려하게 되죠. 아프다고 외롭다고 말하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혼자 끙끙 앓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낯선 이에게 털어놓는 솔직한 고백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최강우 씨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면 가게에 들러 콩나물 무침을 사갔지만 이제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안녕하세요와 안녕히 가세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잠 좀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날이 좋으니 공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해야겠습니다. 같은 소소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그는 가끔 공방에서 만들었다며 작은 나무 숟가락이나 냄비 받침 같은 것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든 물건들에는 언제나 따뜻한 나무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그가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 외에도 새로 만든 나물 반찬을 조금씩 챙겨주곤 했습니다. 이건 오늘 새로 무친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늘 감사합니다, 수진 씨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전화로 듣는 것은 처음이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 저 간구입니다. 네, 강구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저녁이에요. 네, 괜찮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강변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참 아름운데 혹시 같이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61살에 제가 데이트 신청이라는 말을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단둘이 산책을 한다는 것이 어쩐지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그가 말하는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그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아닙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6시에 가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달려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몇 번이나 옷을 입었다 벗었다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가장 아끼던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하얀 면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옅은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6시에 맞춰 가게 앞으로 나가니 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남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변 산책로는 그의 말대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강물 위로 그 빛이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곳에 자주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으며 언젠가 우리가 아주 늙어서도 이렇게 함께 걷자고 약속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단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 짙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진 씨와 함께 오고 싶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습니다.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수진 씨를 마음에 담아도 되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 꿈을 꿉니다.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수진 씨의 외로움 곁에 제 외로움을 잠시 기대어 놓아도 되겠냐고 여쭙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마지막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 속에도 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이었죠.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잡은 채로요. 어둠이 내린 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원룸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오도요. 수진 애씨. 그가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짧지만 너무나도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그 입맞춤 한 번에 스르르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죠. 들어가세요. 밤이 늦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만큼이나 이 밤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남자를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입술 감촉과 따뜻했던 손의 온기를 떠올리며 저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입맞춤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격정적인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입술에 남아있는 그의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최강우라는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67의 그와 64의 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 아들 민혁이가 알게 되면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딱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자. 오전 9시 어김없이 그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조금은 수줍은 듯한 미소를 머금은 채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진 씨. 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입맞춤이 우리 사이에 어색하면서도 달콤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가 콩나물 무침을 받아들고 계산을 마친 뒤에도 곧장 가게를 나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결심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공방에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수진 씨 드리려고 만든 것이 있는데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그가 매일 시간을 보내는 그의 손길과 땀이 밴 그 공간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몇 시에 가면 될까요? 7시쯤 가게 마치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저녁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날 하루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공방 안은 향긋한 나무 냄새와 그를 닮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공방 한쪽에는 작은 부엌과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그가 직접 차린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요. 나무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가 끓인 김치찌개는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저를 공방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원목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진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식탁이네요. 정말 크고 멋져요. 언젠가 수진 씨와 이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청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원목 식탁과 그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거친 손바닥으로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수진 씨, 어젯밤의 입맞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있어 주시겠습니까?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어젯밤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운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온몸이 그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공방 한쪽에 딸린 작은 휴게실, 그곳의 낡은 소파 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여자로서의 기쁨,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충만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67이라는 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끝이 없는지를요.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열대의 연인들처럼 밤새 서로를 탐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를 세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계속해서 저를 원했습니다. 강구 씨,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을 때 그는 제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나도 당신 때문에 미칠 것 같소.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제가 잊고 살았던 본능적인 쾌락과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격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문득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길이 과연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위험한 불장난에 불과한 것일까?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의 품에서 잠이 들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강우라는 남자는 제 삶의 거대한 파문처럼 밀려와 지난 5년간의 지독한 외로움과 무기력을 흔적도 없이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의 공방에서, 때로는 제 작은 원룸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를 갈망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의 애정 표현은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마치 평생 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저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입맞춤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67의 남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체력과 열정에 저는 매일 밤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변화는 제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칙칙하고 어두운 색의 옷만 입던 저는 어느새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찾아 입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화장대 앞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고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그럴 때마다 저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라며 얼버무렸지만 심장은 기분 좋게 두근거렸습니다. 강구 씨는 제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졌던 제 삶의 기둥을 다시 세워준 사람이었고 잊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게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말없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삐걱거리던 출입문을 손봐 주었고 희미해진 간판 글씨를 새로 칠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텅 비어있던 제 가게와 제 마음은 조금씩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민혁이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민혁아, 웬일이야. 예고도 없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혁이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단골 손님들과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어쩐지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냥 똑같지.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옷차림도 그렇고 전에는 못 보던 옷 같은데. 민혁이의 시선은 제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간구 씨와 처음 산책하던 날 입었던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기분 전환 삼아 한번 사봤어. 제가 황급히 말을 돌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앉아있어. 시원한 매실차 한 잔 타줄게. 저는 일부러 더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제 핸드폰 화면이 반짝하고 켜졌습니다. 간구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저녁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으로 부탁해요. 이따 봐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그 문자를 봤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실차를 들고 나왔을 때 민혁이는 여전히 제 핸드폰이 놓인 계산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혁아, 왜 그러고 서 있어? 이리 와서 차 마셔. 하지만 민혁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남자 누구예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풋풋한 10대의 사랑, 열정적인 20대의 사랑, 그리고 안정을 찾아가는 30대의 사랑. 하지만 황혼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나 열정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 안는 연민이자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굳건한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황혼의 사랑은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한 것일 테지요. 저 남자 누구예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누구라니, 그냥 단골 손님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이요. 민혁이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단골 손님이 어머니한테 하트를 보내요. 이따 봐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요. 그는 제 핸드폰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저는 민혁이가 강구 씨의 문자를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친해서 그러는 거야.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신 분이라 내가 좀 챙겨드리는 것뿐이야. 제 목소리가 기어들어 갔습니다.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혁이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바보 아니에요. 민혁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민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외침은 민혁이의 분노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그럼 뭔데요? 저 남자가 어머니 가게 간판도 새로 칠해주고 삐걱거리던 문도 고쳐줬다면서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그게 그냥 단골 손님이 할 일이에요. 민혁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구 씨와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이 작은 동네 안에서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정신 좀 차리세요. 민혁이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몇이신지 아세요? 60이 넘으셨어요. 이제 와서 무슨 사랑 타령이세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책이라고 늙어서 망령 났다고 손가락질할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책, 망령. 그 단어들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행복이 한순간에 부끄럽고 추악한 것으로 변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 정체가 뭐예요? 은퇴한 건축가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어머니같이 혼자 사는 여자들,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야, 강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머니가 뭘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으세요. 어머니 아파트 이 가게, 얼마 안 되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민혁이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라고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제 존재가, 제 행복이 아들에게는 창피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당장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민혁이는 그렇게 최후통첩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의 분노에 찬 얼굴, 격렬히 담긴 눈빛, 그리고 창피하다는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 행복을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걸까? 아니면 아들의 말대로 나는 그저 늙어서 주책을 부리는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여자인 걸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구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왜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차마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냥 제가 자신이 없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이 청음망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는 최강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전화가 걸려올 것만 같아 저는 서둘러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했던 손길 저를 바라보던 깊은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내쳐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 또한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졌던 아들의 얼굴, 저를 창피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피부티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텅 빈 원룸의 지독한 고독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방의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제 외로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는 목소리와 넌 엄마 자격도 없어. 아들에게 상처나 주는 부끄러운 여자일 뿐이야. 라는 목소리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센 탓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일주일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푸석푸석한 피부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얼굴.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맞이할 기운도 반찬을 만들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구 씨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 쪽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 만나자고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날 이후 저의 시간은 다시 원년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맛본 뒤에 찾아온 불행은 처음부터 불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입맛을 잃었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가게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의 공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안색을 걱정하며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몸이 좀 안 좋네요. 라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에게는 그와 헤어졌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라는 짧은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구 씨는 단 한 번도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제 결정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배려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찾아와 화를 내고 저를 원망하고 매달렸더라면, 그랬더라면 저는 어쩌면 그의 손을 잡고 도망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점잖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제 일상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고쳐주었던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가 칠해주었던 간판을 볼 때마다, 그가 만들어주었던 나무 선반을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걸었던 강변 산책로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와 손잡고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의 고백, 우리의 첫 입맞춤이 떠올라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하룻밤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외로움을 알아주고 내 언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저는 제 손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독한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강구 씨와 헤어진 후 저의 하루는 의미 없는 시간들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계처럼 반찬을 만들고 영혼 없는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홀로 밥을 삼켰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와의 짧았던 몇 주간의 시간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저를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찬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손님들의 불평이 들려왔지만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맛을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불면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의 얼굴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따뜻했던 품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와 함께했던 공방에서의 밤이, 제 작은 원룸에서의 새벽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같은 안부 인사였죠. 저는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라며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민혁이는 제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불행해진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의 대화는 늘 짧게 끝났고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더욱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그리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저도 모르게 가게 문 쪽을 쳐다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기가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낯선 노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이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무언가를 바꿀 힘이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반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틈으로 무언가 작은 것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함께 하얀 콩나물 무침 한 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함께 들어있었죠. 메모지에는 투박하지만 정직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반찬 감사합니다. 강구 씨였습니다. 그의 글씨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채 매일 아침 제가 문을 열기 전에 몰래 다녀갔던 것입니다. 봉투 안의 돈은 그가 매일 사가던 콩나물 무침 값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반찬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이라고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가게 문틈에는 어김없이 그의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콩나물 무침과 함께, 때로는 그가 좋아하던 다른 나물 반찬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는 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참 맑습니다. 사장님 마음도 맑은 하루가 되기를. 비가 오네요. 이런 날은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생각이 납니다. 그의 메모는 제게 보내는 유일한 세상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남기고 간 반찬을 차마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저의 유일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의 메모지를 하나씩 모아 작은 상자에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밤마다 그 상자를 열어 그의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다그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에 저는 무너져 내렸던 마음을 조금씩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아들의 반대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시 한번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묵묵한 진심 앞에서 제 두려움은 조금씩 용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늦지 않았다면 저 다시 행복해져도 괜찮은 걸까요? 매일 새벽 가게 문틈에 놓인 작은 종이봉투는 저의 무너진 일상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최강우 씨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의 짧은 메모를 읽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의 글씨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투박했지만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가 남긴 메모들을 작은 상자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상자가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밤마다 그 상자를 열어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하니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를 쓰십시오. 공방 앞 목련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오려나 봅니다. 수진 씨의 웃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읽었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혁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는 의무적인 안부 확인에 지나지 않았고 저는 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강구 씨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전에 엄마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최강우라는 남자가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오히려 그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간구 씨의 새벽 배달은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꾸준함과 묵묵함에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리움과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었구나.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만나서 제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큰 용기를 내어 그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에 오늘 하루 쉽니다 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른 퇴근을 했습니다. 공방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막상 그의 얼굴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나를 반겨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공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거대한 원목 식탁을 사포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공방에서 만났던 날, 그가 저와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다며 만들고 있던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식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넓은 등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간구 씨, 제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포질을 멈춘 그의 손, 그리고 저를 발견한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수진 씨,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2달 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음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구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제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와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혁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다시는 수진 씨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약속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다시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시련이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 줄이야. 그날 밤 제가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사이 제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제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간구 씨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난 2달간의 악몽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지유앤리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천을 느끼며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두 아들 민혁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가게에서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가게라고요. 제가 어젯밤 10시에 가게에 가봤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던데요. 아들의 추궁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 남자랑 같이 계셨던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맞다. 제 대답에 민혁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구 씨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을 되찾았다고 생각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아들에게 휘둘리며 제 행복을 포기하며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박수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다오. 할 얘기가 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요. 어차피 또 그 남자 얘기겠죠. 그래, 그 남자 얘기다. 그리고 네 엄마 얘기이기도 하다. 네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 오늘 저녁 7시에 내 집으로 가겠다. 내 아내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강구 씨의 손을 꼭 잡고 아들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민혁이와 며느리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그리고 아가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너희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서다. 제 단호한 말에 민혁이와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 사람과 함께 내 남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저는 강구 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네가 반대하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나는 더 이상 내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니까. 제 선언에 민혁이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혁아, 너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다.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홀로 눈을 뜨고 아무 맛도 없는 밥을 혼자 삼키고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 없이 지내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너는 평생 가도 이해하지 못할 게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홀로 모든 것을 감내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여보세요. 한참 만에 입을 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이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저와 강구 씨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제 진심이 얼어붙은 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의 길고 긴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선택도 나라는 존재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전제되지 않은 희생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행복해야만 비로소 타인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법이니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라고요. 제가 뱉은 단어의 무게를 가늠하려는데 민혁이가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어. 사람은 예순이 넘어도 외롭고 사랑받고 싶더구나. 제 옆에 앉은 강구 씨가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혁 군 아니 아드님,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최강우라고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이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머님을 얼마나 아끼고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드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라는 놈이 미덥지 않고 어머님을 해치려는 사기꾼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예의 바르고 진솔한 태도에 민혁이의 굳었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구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 제 세상도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그저 숨만 쉬며 살아왔습니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은 채로요. 그러다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민혁이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매일 아침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인상 좋은 사장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게 선반이 무너져 내린 날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수진 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온 세상의 슬픔을 다 짊어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민혁이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동정심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는 겁니까? 아들의 질문은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연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진 씨를 알아갈수록 그 마음은 존경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평생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5년 동안 홀로 아들을 그리워하며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온 분입니다.
그런 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강구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제가 아버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도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드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수진 씨의 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수진 씨가 텅 빈 집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그 옆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거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입술을 굳게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강구 씨의 진심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과연 아들은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이 낯선 남자의 진심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의 숨막히는 대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혁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강구 씨는 민혁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그 대답에 굳게 닫혀있던 민혁이의 마음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행복해. 정말, 정말 행복해, 아들아.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민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슬픔에만 빠져서 어머니를 원망하기만 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야, 민혁아. 아니야.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오해의 눈물이 아닌 화해와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혁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간구 씨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선생님께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 모습에 강구 씨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남자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저는 지난 5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민혁이는 이전보다 더 자주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주말에는 며느리와 함께 반찬 가게에 들러 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강구 씨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따랐고, 강구 씨 역시 그런 며느리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이 정해놓은 복잡한 틀을 벗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강구 씨와 저는 구청을 찾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조촐한 가족 식사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나란히 이름을 적고 증인란에 민혁이와 며느리의 서명을 받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최강우의 아내가 그리고 박수진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구청을 나와 우리는 작은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내외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죠. 식사를 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이는 강구 씨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강구 씨는 기분 좋게 그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술기운이 오른 민혁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허허허, 걱정 말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네 어머니 손은 절대 놓지 않을 테니. 강구 씨의 대답에 우리는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기분 좋은 술 냄새와 함께 행복의 냄새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어. 네, 여보. 저는 수줍게 그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겠어. 정말요, 당신이요? 그럼 이제 당신은 내 아내인데 내가 평생 책임져야지. 그의 다정한 말에 저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할지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저는 행복이라는 빛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황혼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약속들로 채워졌습니다. 간구 씨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된 그는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은 조금 질었고 계란 프라이는 한쪽이 살짝 탔지만 제 생에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고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밥을 삼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평범한 일상들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났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제 반찬 가게 일을 돕고 저는 그의 공방에 가 나무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는 솜씨 좋은 목수였고 저는 여전히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주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일터에서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저를 제 아내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저는 공방에 가구를 주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저희 남편 솜씨가 최고랍니다 라며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우리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민혁이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혁이도 이제는 남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드는 풍경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잊지 않고 사다 주었고 민혁이는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밤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남편의 지칠 줄 모르는 애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단순한 열정을 넘어선 깊은 교감과 배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 때면 저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결혼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제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를 다시 웃게 해주고 살게 해줘서 고맙소, 수진.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여보. 제 인생에 나타나줘서 제 손을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해온 시간을 감사하고 함께할 시간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 만났던 강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서로에게 수없이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풋사랑처럼 설레었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처럼 편안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현실에 저런 사랑이 어디 있어라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고.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지독한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온 제게 남편은 제 삶의 전부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남편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그와 함께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향긋한 반찬 냄새와 그가 좋아하는 나무 향기가 어우러져 가게 하는 행복한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제 아침은 더 이상 외롭거나 고요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저희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아들 내외가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황혼에도 저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은 예순이 넘어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박수진 씨와 최강우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주변 혹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순이 넘은 두 남녀의 황혼 로맨스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제 와서 뭘 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을 스스로 굳게 닫아버립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더욱 작아지죠. 박수진 씨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세월 속에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죄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들의 날 선 비난 앞에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려 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의 시선과 자식의 기대를 먼저 생각해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행복을 향한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용기입니다. 최강우 씨가 매일 새벽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반찬값과 따뜻한 메모를 남겨두었던 행동은 단순히 한 여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넘어선 진심이 가진 위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는 진심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 묵묵한 기다림이 결국 수진 씨에게 세상 밖으로 다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아들 민혁 씨는 처음에는 사회적 편견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머니를 오해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깊은 외로움과 진솔한 마음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아들은 어머니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한 명의 여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수진 씨가 아들의 반대에 부딪혀 모든 것을 포기했더라면 세 사람 모두는 평생 후회와 상처 속에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침묵보다 아프더라도 솔직한 대화가 골마버린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마음 깊이 와닿았던 것은 박수진 씨가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이름과 욕망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담보잡는 것은 결코 현명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그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웃어야 내 자식도 비로소 안심하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가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박수진 씨가 느꼈던 처절한 고독은 글을 쓰는 내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강우 씨의 묵묵하고 꾸준한 진심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아들 민혁 씨의 변화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자신의 잣대와 편견으로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행복이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하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선가 홀로 외로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으니까요. 본 콘텐츠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사건은 모두 작가에 의해 창작된 허구이며 교육적이고 감동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실의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박수진 씨와 최강우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찾아오는 기적 같은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과 영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